자, 부동산 관리 이 내용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의 미설 안전이라고 이제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경제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지를 그냥 놀리지 말고요. 주차장을 사용해서 돈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경제적인. 근데 건물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임대 건물의 손익분기점 이익 관리, 뭐 수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경제적이라는 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인력 관리라는 게 있어요. 관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전 관리는 기술적인데 보존 관리는 법률적이에요. 토지는 이제 당연히 권리관계, 불법 점유에 대한 방지, 법률적 이용가치 개선, 지목, 건폐율, 용적률 변경 누구나 봐도 법률적입니다. 근데 토지 도난에 대한 방지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도난에 대한 방지는 내 토지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토지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간 겁니다. 토지 도난 방지는 법률적 위험이죠. 그다음에 건물이라는 자체는 이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거나 예약하거나 그럼 예약이나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법률적이죠. 그래서 임대차 예약 계약 무대시설 이용 계약은 이제 주차시설이나 자판기 사법상 권리는 보존 등기한다. 보존 관리고요. 공무부상 교제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관리. 그다음에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혼합하는 게 이 가독에 채택되는 게 혼합관리인데요. 가장 오래된 게 자가관리예요. 그래서 관리의 부동산 관리 방식이죠. 자가관리가 가장 오래된 거고요. 가장 진보되고 현대 관리 방식은 위탁입니다. 자, 혼합하시면 안 돼요. 혼합이라는 자체는 과도기에 채택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부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한테 일부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하니까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 그래서 법은 지가 직접 법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은 위탁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가관리는 직접 정통 방식 소규모 주택 건물이고 위탁은 외주 방식, 현대 방식, 대경 건물, 공동주택, 혼합관리는 과도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봤을 때 위탁관리는 관리요원의 애착이 좀 낮습니다.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안 되죠. 근데 비해서 자가관리의 장점을 보시면 4번, 5번 관리원의 건물에 대한 애착이 강한 자기 거니까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관리의 제일 단점은 2번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의 관리비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한 또 경영의 비효율성인데 위탁관리는 이번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며 관리 업무가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죠. 여기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합관리는 일부 자기가 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장점을 채택하고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계속 확보하면서 위탁관리 이점을 이용해서 과도기에 채택되는 건데요. 잘못 운영되면 오른쪽 두 방식이 단점만 노출됩니다. 그래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만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죠. 자기가 위탁할 종업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부동산 관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자의 선정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차 활동이 자 페이지 가시면 114 가시면 임차자의 선정입니다. 선정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주거용, 그다음에 공업용, 매장용이라는 건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를 얘기합니다. 백화점이나. 그래서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이다. 매장용은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용은
유대관계, 연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잘 어울리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유대성이라고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목적 업무에 화학 공장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생산하기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업용은 적합성이다. 사무실이나 매장용, 이 상업용은 매출액이에요. 가능 매상고죠. 매상고는 매출액으로서 수익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차자의 선정은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거용은 입주자가 어울릴 수 있는 연대성, 쇼핑센터 같은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 사무실이나 공업용은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영화 걸작이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적이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암기 입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임차자의 선정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유형. 자, 주거용은 조임대차예요. 이 조임대차. 조라는 건 이제 근로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속에 편익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보험료, 세금, 유지비가 모두 포함된 게 조임대차입니다. 조임대차는 총이에요, 총. 임차인의 조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데 조임대료는 순임대료의 필요 경비가 포함돼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이다. 자, 아파트 주거용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임대차. 그래서 총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업용은 순임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공업용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순수한 임대료 속의 임대차 계획을 어디까지 하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인데요. 임차인이 순수한 임대료만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영업 경비는 서로 사전 협상을 하죠. 공장이나 사무실인데. 그다음 비율 임대차는 매장용입니다. 매출액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임차단 사람들 중에서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럼 너는 매출액 비율대로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 순수익이 아니라 총수입입니다.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매장용 동사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비율은 가능 매상고 매장용인데요. 주거용은 지읒 들어갑니다. 자, 조에 지읒 들어가고요. 공도리의 반대는 공순이죠. 공순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료 수집은 참고하시고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 시험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인데 일상적은 늘 하는 거고요. 늘 수행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예방적은 두 번째 보시면 사전적 유지 활동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고요. 대응적은 문제가 발생한 후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늘 하는 게 낫나요? 예방적이 낫나요? 대응적이 낫나요? 예방적이 낫죠. 예방하는 게 비용을 적게 해서 우리가 임차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이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가볼게요. 마케팅으로 가시면 페이지로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자,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가 배정되어 있어요. 부동산 마케팅은. 그래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아예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마케팅 파트는 나온 데가 이제 정해졌는데요. 일단 개념을 가지면 마케팅이란 우리가 이제 페이지 116입니다. 가시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 이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업 활동이다. 이렇게 보여요. 마케팅은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되는 전 과정이기 때문에 세일즈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마케팅은 부동산의 종류가 틀리니까 부동산 그 자체, 부동산 서비스, 증권, 정책 이런 대상의 유형이 다 다르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필요성은 이제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도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이제 가는 건데 밑에 보시면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시장 점유 공급자 위주입니다. 두 가지가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TP는 보통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자, STP는 순서인데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시장 세분화예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시장 세분화는 제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누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게 세분화입니다. 타겟이라는 것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죠. 그래서 중상층을 타겟으로 잡아야겠다. 그러면서 얘가 원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차별화시킵니다. 포지셔닝. 차별화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제품이 공급자 중심에서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 밑줄 STP와 포피믹스가 있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는 먼저 시장은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결정하죠. 그래서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을 구분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타겟은 그 목표 시장 선점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설정합니다. 찾아내는 거고요. 차별화는 이제 찾아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제품, 상품을 동일한 표적 집단 사이에서 두고 경쟁 공급자 사이와 상품과 좀 차별화시키는 위치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따지는 거고요. 자, 포피 믹스는 다 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네 가지가 다 P인데요. 기업의 목표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케팅 믹스는 이제 목표 시장을 도달하고 시장 목표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영향시키며 통제 불가능한 환경 변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 변수를 조합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유통 경로는 프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죠. 그래서 뭐 유통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분양을 직접 할 수 있고 분양 대행사 맡길 수 있고 중개업체 활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프로덕이라는 건 제품, 상품이에요. 차별화시켜야겠죠. 그죠? 차별화시키고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고가냐 저가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판촉은 프로모션 마케팅은 자, 홍보란 사람 이외의 매체,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TV 등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 광고는 이제 직접 돈을 주고서 하는 건데요. 홍보나 광고가 이제 다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보는 수동적이면 능동적이고 홍보는 교육적이고 정보적이고 목적인 경우인데 이런 홍보 광고 같은 게 이제 판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마케팅은 의사소통.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직접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팔 수는 없어요. 홍보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델하우스에서 판촉물 같은 걸 나눠주는 게 바로 판촉이다. 그다음에 고객 점유를 말합니다. 자, 고객 점유는 이제 이 공급자의 전략을 반성해서 소비자 위주로 가죠.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자 위주다. 뭐 아이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고객 점유입니다. 소비자 중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 근데 관계 마케팅이 하나 나옵니다. 관계 마케팅은 이제 브랜드를 내세우는데요. 공급자가 시장 점유, 소비자가 고객 점유라면 얘는 둘 다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자와 소비자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팔아먹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고요. 삼성, 레미안 같은 브랜드를 내세웁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다 관계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자 소비자 관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브랜드 같은 게 나오면 관계 마케팅을 찍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이제 교재로 가시면 12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120페이지로 가시면 감정평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갑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 감정평가 파트는 문제가 15%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가 감정평가가 6에서 한 7문제 출제가 돼요. 올해는 8문제가량 출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평가가 이제 약간 갈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물어보는 수준 정도만 나옵니다. 약간 좀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120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의의라는 게 있어요.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감정평가의 의의에 보시게 되면 그 페이지 120페이지 세 번째 줄만 밑줄 쳐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토지 등입니다. 토지, 건물, 뭐 여러 가지 평가겠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까지가 감정입니다.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병원 가면 진찰 받으면 처방도 내리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격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화폐로. 그것이 이제 평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토지 등이라는 뭐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이제 그 평가 물건별 감정 평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다뤄보도록 하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것은 현실적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 가격이나 시장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감정 평가의 기능은요. 정부가 정책적인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제적 기능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잡으세요. 정책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일단 공적 부동산 활동할 때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시지가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적정 가격을 유도해야 합리적인 손실 보상과 가세 합리화할 수 있는 토지를 또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게 정책적 기능이고요. 근데 이 정책적인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이 나와줘야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 질서 확립도 할 수 있고 앞만 좋아도 비싸면 못 사잖아요. 의사결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에 대한 분류,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는 더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분류에다 100%를 쳐놔보세요. 그래서 121페이지 가시면 평가의 분류가 오히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단독과 합의라는 거는 혼자서 평가하면 단독이고요. 여럿이서 평가하면 합의제입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양가로 2번이 중요한데 현황과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자, 감정평가가 이제 현황으로 가는 게 이제 기준인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현황과 조건부랍니다. 자, 현황은 현재 주어진 상황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있는 거로 봐요. 그럼 이게 그냥 건부지가 되겠죠. 근데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나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쉽게 현황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제약 물건의 존재 여부, 환경 점유 상태를 현황대로 평가한다는 거 밑줄. 그다음에 조건부라는 건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현황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양한 경제활동의 목적상 조건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기한부하고 소급입니다. 기한부하고. 자, 기한부하고 소급평가는 나중에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기준점은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가 원칙인데, 자, 이게 안 정해졌으면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과거로 하게 되면 기준점이 소급이고요. 미래로 기준점을 잡으면 기한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 해설을 보시면
그 7번의 조석을 보시면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의 강의 조건 평가의 하나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강의 조건 평가에는 우리가 협의, 약간 조건 현황을 얘기했죠. 그래서 조건 평가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기한부라는 건 어때요? 장래 돌아야 할 것이 확실한 일정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래가 어느 정도 이 한 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기한부고요. 그다음에 소급은 과거입니다. 기한부가 장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급은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안 나왔지만 민사 형사 사건에 유력한 증거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평가 대상 물건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왜 앞쪽에서 여러분들 그 토지의 분류에서 필지와 핵지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응용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구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물건이 있으면요. 자, 첫 번째 물건은 1번지, 2번지, 3번지가 필지가 소유권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럼 소유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가격이 비슷해야지만 일액지를 묶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다, 300이다, 700이면 다 틀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깡건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필지가 일액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 9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3인데요. 아까는 가격이 틀렸죠. 근데 9개의 필지가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의 물건이라도 9개 필지가 가격이 뭐 100만 원, 110만 원 비슷할 수 있죠. 일액주를 묶어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죠. 일액주를 묶으니까 이건 일괄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괄평가하면 돼요. 근데 구분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이 아니라 1개의 물건입니다. 자, 1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데요. 자, 만약에 4번지에 여기를 토지의 이용 단위로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한다 봐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2액지가 되는 거죠. 그럼 1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니까 구분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구분평가는 1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평가한다. 물론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되겠죠. 자, 구분평가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요. 자, 예를 들어서 14번지가 150평입니다. 근데 여기를 50평을 정부가 도로로 편입을 시켜요. 그럼 수용시 보상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를 보고 당연히 일부분을 보겠죠. 그래서 일부분이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조건과 우리가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122페이지 가시면, 자, 부동산 가격의 기초론에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가치와 가격이 다릅니다. 요걸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밸류와 프라이스인데요. 자, 일단은 122페이지 내용을 간단히 본다면, 부동산 가치 본질은요, 부동산 소유에서 발생되는 장래 편익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고제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틀리겠죠. 자,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만 보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뭐 20억이다. 그럼 가격이라는 자체는, 자, 박스에 보시면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값이 가격입니다. 근데 가치는요, 항상 평가사가 장래기 된 이익을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죠. 그래서 현재 값이에요. 가치는 평가사가 전문가고요. 가격은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자,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표시하니까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치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존재값 전문가 야 얘기했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가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 때요. 장래이익이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에다가 추가적인 편익 마이너스 추가적인 비용을 해서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의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는 오차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종류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 가치 별표.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밑줄 쳐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밑에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 통상적인 시장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고요. 충분한 기간은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매물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개된 후에 그 대상물과 내용이 정통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매도자 매수자가 정통해야 된다는 거고요. 싸게 비싸게 팔면 안 되겠죠. 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래의 자연성, 거래가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다. 시장 가치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뭐 법령에 따른 우리가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가격의 특징과 이중성 및 가격의 발생 요인은 자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은 다른 일반재와 틀려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 가격만 있지 남을 빌려줄 수 없는데, 부동산은 교환의 대가의 가격과 빌려주는 용의의 대가는 임료로 표시하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시 이전될 때 부동산 자체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에 대한 대가가 이전돼요. 그럼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 있어요. 그러면 권리이익마다 그 가격은 달라지게 되겠고, 항상 부동산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 개별적으로 다 틀리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성격이 2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줬거든요. 수요량과 공급량. 근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밭이 또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이중성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도 가격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칠판두개는 다 일반재화인데 부동산, 집에 있는 게 부동산이죠.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리겠죠. 그럼 가격은 수요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 수요가 증가해서 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도 가격의 이중성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또 그 가격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의 이중성이 성립된다. 근데 가격의 발생 요인은 이제 넘기시면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암만 이제 입문 과정이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가볍게 볼게요. 가격의 발생 요인보다는 보통 이제는 가치의 발생 요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통 시험 문제가 작년에 24회 때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어때요? 효용, 유용성,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이죠. 유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효용이나 유용성. 근데 효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요, 유용성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상대적 희소성이 없습니다. 공기는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요, 존재량이 적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발생하려면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야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물건의 실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전성, 법적인 이전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야 가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서만 발생이 되는데요. 넘겨보시면은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격 형성 요인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 요인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지역 안에 있는 개별적인 요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으로 갑니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 국토 공간에 대한 우리가 그 전 국토 공간의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역은요, 내가 속해 있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이고요, 자체가 개별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일단 지역 요인은 어떻습니까? 밑에 어떤 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가격 수준을 판단하고요. 세 번째, 개별 요인은 개별 대상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가격을 이제 판정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은 어때요? 사경영이라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그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됩니다. 인구의 수, 인구의 연령, 가족 구성, 가구 분리. 3번 공공시설은 인간사에 필요하죠. 공공시설은 사회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른쪽에 경제적 요인에 교통체계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29번지, 30번지에 전철이 뚫렸다?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죠. 경제적은 이 교통체계 상태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부담의 상태, 조세 정가라는 게 이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틀어지거든요.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예요. 특히 이제 기술 혁신,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1차에서 3차 산업이 바뀌면 경제적인데, 우리가 이제 요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제도라든지 규제, 정책, 시책, 특히 세제라는 게 나오면 조세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제도, 계획, 규제, 시책, 4번 시책, 그 다음에 5번 규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세제죠. 세제.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인데 세제는 행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효용, 상대적, 유효, 이전성의 가격 발생, 가치 발생,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가치 발생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얘는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라는 것은 전철이 뚫리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투기가 발생하니까 행정적으로 또 규제를 하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가격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 쪽이 아니라 불변 쪽이나 끊임없이 변동하겠죠. 유동성이라는, 관련성과 유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봐봐요. 교통체계에서 만약에 여기서 전철역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교통체계 일반적 요인이 발생 요인의 효용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 수요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거용이 전철이 뚫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리성이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발생이 돼서 가치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가치를. 그러니까 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열지만 발생 요인 현상 요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또 이제 기출 문제에서 또 확인할 테니까 그때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는 거의 곧잘 나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이제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제 원칙.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겠는데, 일단은 지역 분석이 먼저고 개별 분석이 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자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고요. 아웃라인은 이제 보겠는데요. 아까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거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사는 지역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100m라는 상업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 분석입니다. 먼저 지역 분석이 끝내야 되죠. 거기서 채용이 아니라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이 원하는 대상 부동산은 전철 4번 출구에 있다고 봐요. 그럼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자체는 개별 분석이거든요. 지역이 지역 분석이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래서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 용도로 이용한다. 그러면 택지 지역이니까 주택, 공장, 상가 중에서 당연히 상가를 지어야 돼요.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그냥 선지표 후개체로 외워두시고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쪽에서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채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요. 세 번째는 이 평가할 수 있는 동일수권에 대한 이 채원방권에 대한 사례 자료의 수집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중개업소 가셔서 먼저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몇 년 된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몇 층짜리를 개별 분석부터 합니까? 지역부터 물어봅니다. 지역부터 물어봐야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95% 가격 수준이 나온다면 단지에 따라 가격이 구체적으로 매겨지겠죠. 자, 가볼게요. 밑에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비교입니다. 자, 지역 분석은 선행하고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휴원을 분석한다. 그럼 대상부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당해 지역의 아까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이었어요. 근데 개별 분석은 어때요? 지역 분석 결과인 표준적 사용 및 가격 수준을 기초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채용과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우리가 어때요? 지역 요인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 그랬죠. 인근 지역에서. 그래서 실제적인 이용 상태 기준한 용도 지역으로서 표준적인 사용 방법 평균적 이용을 해서 채용을 판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 판정 평균적 가격으로서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박스 보시면 당연히 지역 분석이 먼저겠죠. 지역 분석 다음에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전체적 거시적인 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국지적 미시적이고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분석의 채용을 판정하고요. 지역이 지가 수준을 판정하는 우리가 가격 수준을 본다면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이고요. 지역 분석이 선행한다면 개별 분석이 후행이다.
적합과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염리 어려운데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과 균형이 있는데요. 물론 뭐 지역 분석은 적합, 변동, 예측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적합은 이런 겁니다.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됩니다. 쾌적성과 수익성이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건 주택에 대한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을 근거로 하겠죠. 근데 균형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 자,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이건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암기를 하시냐면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죠. 적합에 지읒 들어갑니다.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가고 균형에 기억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암기해보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박스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지역 분석에 대한 의의는 지역 분석은 지역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했죠. 그래서 이는 그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 내의 부동산의 이용 형태와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가에 대한 분석 판단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현재 상태 및 장래 동향을 파악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했고요. 넘겨봅니다. 자, 이제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어때요?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표준적 이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지역은 고정적이가 아니라 항상 변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이제 바로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밝혀줘요. 그래서 이 지역적 특성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이 일반적인 표준적 사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므로 그 표준적 사용에 대한 대상 부동산의 채용 사용을 판단하는 데 유력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동일수권이에요. 자,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사례를 가져올 때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례 자료에 대한 우리가 어때요? 수집 범위를 밝혀주는데,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어떻습니까?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수급권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에 대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수급권이 있으면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노량진에도 학원이 있고요. 거의 비슷한 게 대방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학원 건물의 대상을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상보다 속해 있는 게 인근이거든요. 근데 대방역은 이 대상은 없지만 사례만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대요. 이걸 유사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상부서에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이고 없으면 유사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동일수권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주변 용도지역도 포함된다는 건, 주변 용도지역은 이행지와 상업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는 상업지입니다. 근데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후보지는 주변 용도지역도 포함된다는 것은, 자, 농지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대요. 그럼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바뀌는 과정 중에도 상업지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얘도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고요. 이행지는 지역 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한 주변 용도지역이 이행지입니다. 자, 이행지가 지금 상업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대요. 상업지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용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갑니다. 밑에. 자, 인근 지역이요. 인근 지역은 당연히 감정평가 대상이 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률 중 지역률을 공유하는 지역이고요. 2번 갑니다. 당연히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 인근 지역은 좀 이 범위가 좁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개념으로 일반적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자, 지역 특성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이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간접이 아니죠. 직접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집가 수준을 나타내겠죠. 경제적으로 이제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격만 같은 게 아니라 디귿번의 용도와 기능과 동질해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은 항상 발전 세대되면서 부단히 변화하고요. 자, 경계 및 우리가 경계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경계를 해야겠죠. 경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같은 용도 지역이라도 규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어요. 지역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 여러분들 너무 떨어져 있으면요 변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고 너무 좁으면 또 사례자료의 선정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역 특성, 장래 동향, 필연적 사용 등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인근적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계는 이제 강 같은 자연 그대로 이제 자연적 경계가 될 수 있고 지역 특성을 형성하는 일련의 여러 현상이 모여 부동산 가격 수준을 달리하는 또 인문적인 경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도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고정적 경제적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으로 항상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근 지역은 가격 형성이 일반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 세태되는데요. 자, 인근 지역에 대한 우리가 생애 주기. 자, 인근 지역에도 생애 주기가 있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집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시간에 지나서 내용 연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가 막 개발이 되면 성장을 하죠. 성장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을 하겠고 성숙기는 안정기에 접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 경제적 요소가 다 되어갑니다. 시장성이 감퇴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택이라고 하고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를 자극시켜서 가벼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벼운 상승입니다.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걸 천익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재개발 안 되면 슬럼화 직전 단계인 악화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는 성성세청원학으로 100년 위주로 와요. 그래서 보통 성장기까지가 신축이고요. 여기서부터 중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성장기 갑니다. 성장기는 새로 어떤 지역이 막 성장하는 시기로서 그 기간은 지역의 규모, 개발 방법, 성장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탄 개발의 경우는 다음 단계의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약 대략 15에서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는 상향여가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되죠. 성숙기는 개발 단계를 지나 지역 기능이 안정되는 시기로서 안정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성장기가 집가 상승률이 활발한다면 여기는 집가 수준이 센 거죠. 성숙기 기간 중에는 부동산 가격 수준, 지역 기능, 주민의 사회 경제 기능이 높고 집가는 안정되고 가벼운 상승을 하고요. 지역이 세대됩니다. 보통 40에서 50년인데 건물의 경제적 내용수가 다 됐다는 것은 그 시장성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기나 성숙기 이주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역 수준 대체로 낮거나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입이라는 걸 배우셨죠. 세태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향여가 시작됩니다. 아까는 상향인데 하향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재개발이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개발하는 게 올바르겠죠. 근데 천이기와 악하기 가면은 세태기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세태기에서 끝난다면 천이기와 악하게 돌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태기 가장 재개발의 이제 올바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천이기까지 갑니다. 천이기는 이제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소수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극을 해서 하향 여하가 활발해지는 거죠. 재개발이 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태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며 저소득층의 주민이 활발하게 이주해 오시면서 수요가 자극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벼운 상승이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운 지표.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상향이고요. 여기는 하향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하니까 상향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천해질수록 좀 하향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가벼운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화기는 소유자들이 지역을 포기하게 되는 기간으로서 무담 점검자, 토더리 노동자,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만 완전 슬럼화적 직전 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봅니다. 따라보세요. 성성세천학. 자,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성장기는 집가 상승이 활발하고 집가 수준이 높은 것은 성숙기죠. 안정기로 접어드는데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앵야 엄마 수고했어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성장하면서 성숙하다. 그다음에 세태기는 하향여가 시작이고 천익은 하향여가 활발입니다. 사람도 세태할수록 천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천익이는 천해지니까 하향입니다. 성장기는 성장하니까 상향이고요. 그러면 가벼운 상승이기 때문에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1번하고 2번을 본다면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상승이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 짝꿍댕이를 얘기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근 지역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으로 갑니다. 유사 지역은 오른쪽에 어때요? 대상부에 속하지 않은 거죠.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